서리빨 같은 통지서. 11월 중순 전주 한옥마을의 아침은 유난히 차갑게 시작되었다. 73세 박옥순 할머니는 무릎 담요를 덮고 마루에 앉아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았다. 한때 집안을 가득 채웠던 김치의 향기는 이제 희미했다. 큰 항아리 10개 중 김치가 들어있는 것은 고작 2개뿐이었다. 하나, 둘. 할머니는 항아리를 세며 한숨을 쉬었다. 50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이 집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매일 아침 김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옥순이네 김치가 제일이야 라며 칭찬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당뇨 때문에 발끝이 저렸다. 최근 몇 달 사이 증세가 더 악화되어 하루 3번씩 혈당을 재야 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다. 현관문 너머로 우편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옥수님, 등기 우편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빨간 봉투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쿵쿵거렸다. 보내는 곳이 한국은행이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편지를 뜯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최종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 숫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다. 3억 2천만 원, 연체이자 포함, 한 달 내 변제, 불이행 시 담보물 경매 처분.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최종 통지서를 받고 보니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10년 전 아들 박정호가 사업을 한다며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망하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혼자서 이자를 갚아왔지만 김치 장사만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남편, 아들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이 집에는 50년의 추억이 스며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김치 비법, 남편과 함께 보수했던 마루, 아들이 뛰어놀던 마당까지. 이 집을 정말 잃게 되는구나.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다. 서울에 있는 손자 민우였다. 한편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 조민우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8세,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기자로 일해왔지만 지금은 무직이었다. 3개월 전 대기업 홍보팀에서 받은 돈으로 유리한 기사를 써주다가 들통이 나 해고당했다. 언론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민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여자친구 수진이 짐을 싸며 말했다. 3년간 사귄 그녀는 민우의 실직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 좀 더 기다려줘. 다른 일자리를 찾을 테니까. 언제? 벌써 3개월째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수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우는 홀로 남은 방에서 카드 명세서들을 정리했다. 생활비, 카드론, 전세대출, 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민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민우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할머니는 평생 누구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었다. 자식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무슨 부탁이요? 집에 좀 내려올 수 없겠니? 할머니는 은행 통지서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다. 손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민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읽었다. 자신도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내일 내려갈게요. 50년의 무게. 다음 날 오후, 민우는 KTX를 타고 전주에 도착했다. 한옥마을 골목길을 걸어가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여름 휴가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배추로 만든 김치를 먹던 기억,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보는 할머니 집은 예전과 달랐다. 대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치 냄새가 예전만큼 진하지 않았다. 할머니, 왔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3개월 만에 본 할머니는 훨씬 야위어 보였다. 고생했구나. 할머니,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배고프지? 김치찌개 끓여줄게. 할머니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지만 민우는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민우는 할머니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대답을 피하며 민우의 안부만 물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결혼할 생각인지, 건강은 괜찮은지. 할머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할머니가 더 걱정돼요. 김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 얼마나요? 한 달에 김치 10포기 정도? 민우는 놀랐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포기씩 나가던 김치가 이제 한 달에 10포기뿐이라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마트에서 사 먹어. 우리 같은 작은 김치집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대기업에서 나온 김치들이 더 싸거든. 포장도 예쁘고. 그럼 할머니도 포장을 바꾸시든지. 내가 뭘 알아? 컴퓨터도 못 다루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시대가 변했지만 자신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식사 후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은행 통지서를 꺼냈다. 민우야, 사실은. 민우는 통지서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렸다고요? 사업한다고 이 집을 담보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이자만 갚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민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도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할머니를 도울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할머니,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에서는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그럼 부족하네요. 1억 이상이. 그날 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의 신용도로는 대출도 받기 어려웠다. 새벽 2시쯤 민우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벽에 걸린 증조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보았다. 어두운 방에서 초상화는 묘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증조할아버지 박정선은 일제강점기에 김치 사업을 시작해서 이 집을 마련한 사람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민우는 초상화 앞에 다가갔다. 액자를 자세히 보니 뒤쪽에서 뭔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손으로 만져보니 작은 손잡이 같았다. 호기심이 생긴 민우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겼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 뒤편에 숨겨진 작은 서랍이 나타났다. 이게 뭐지?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과 녹슨 쇠상자가 들어있었다. 민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꺼냈다. 숨겨진 진실. 민우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먹으로 쓴 글씨들이 희미했다. 1945년, 1946년,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 직후의 기록들이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 전주 시내 여러 곳의 땅을 사고 판 기록들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 같은 내용들이 나왔다. 명동 일대 땅 3필지를 샀다. 김치 사업이 잘 되어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남해에서 올라온 김씨가 또 찾아왔다. 아이들이 아파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진주를 팔고 싶다고? 그런. 민우는 점점 흥미를 느끼며 계속 읽었다. 김씨 집안의 진주를 헐값에 샀다. 원래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하지만 그들이 워낙 급해서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씨네 막내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치료비가 없어서 결국 그 진주값으로 치료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김씨 가족이 마을을 떠났다. 더 이상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나는 사업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민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다. 전쟁의 혼란과 가난을 이용한 착취였다. 서둘러 쇠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검은 진주들이 들어있었다. 크고 완벽한 모양의 진주들이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냈다. 민우는 진주를 손에 들어보았다. 묵직하고 차가웠다.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신문 스크랩이었다. 1947년 남해일보 기사였다. 남해군 마을 어민 김덕수 씨 일가족, 생계 곤란으로 타지 이주, 대대로 내려온 해녀 가업 포기, 막내 아들 병사로 인한 충격도 한몫. 민우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김덕수라는 이름, 그리고 진주를 판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진주들은 한 가족의 절망 위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밤새 고민한 끝에 할머니에게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기로 했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로 나와서 말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뭘? 민우는 수첩과 진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는 진주를 보자 눈이 커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증조 할아버지 사진 뒤에 숨겨진 서랍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가끔씩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다. 김신혜라는 가족에 대한. 할머니, 이것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민우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며 내용을 설명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진주들을 얻었는지, 김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할머니는 수첩을 읽으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평생 존경해왔던 시아버지의 숨겨진 면을 알게 된 충격이 컸다. 그럼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도 그 진주 돈으로 땅을 사고 사업을 확장한 것 같아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이 진주들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아니, 넉넉하게 갚고도 남을 거예요. 할머니는 진주를 내려놓았다. 안 된다. 왜요? 70년이나 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고. 그래도 안 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한 달 안에 3억을 마련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러운 돈으로는 살 수 없어. 더러운 돈이라니요? 이미 70년 전 일이잖아요. 갈라지는 마음. 그날부터 할머니와 민우는 매일 다퉜다. 민우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했다. 민우야, 너는 모른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라고요. 생존이 그렇게 중요하니?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양심으로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양심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민우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에서 진주의 시세를 알아보고 할머니는 혼자서 김치를 담그며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진주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다. 아름다운 진주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물로 얼룩져 보였다. 김신의 막내 아들이 어떤 아이였을까? 어떤 병으로 죽었을까?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민우는 할머니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어느 날 저녁 둘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진주를 안 쓰면 정말로 집을 잃게 돼요. 그러면 할머니의 김치 사업도 끝이고 3대째 내려온 전통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할머니, 차라리 그게 낫겠어. 더러운 돈으로 산 집에서 더러운 김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우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양심만 챙기고 현실은 생각 안 하고.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우야, 네가 돈 때문에 기자를 그만둔 게 아니니?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버렸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잖니. 그런데도 또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니?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혼자 김치를 담그고 민우는 혼자 방에서 인터넷을 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희망.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계속 왔고 할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다. 민우도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우야,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씀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사람들을 찾아보자. 네? 그 김씨네 사람들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사과하고 돌려주자. 민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70년 전 일이에요. 그래도 찾아보자. 후손들이 있을지도 몰라. 설사 찾는다고 해도. 너는 기자였잖니. 찾는 방법이 있을 거야. 민우는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정말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과하고 돌려드리고 그럼 우리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그때 생각해보자. 민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할머니의 제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궁금했다. 결국 민우는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수첩에 나온 정보들을 정리했다. 김덕수라는 이름, 남해 지역, 1947년경, 이주,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기자 시절 익힌 조사 기법을 활용했다. 인터넷에서 일제강점기 인구조사 자료를 찾았다. 남해군청에 전화해서 1940년대 호적 등본을 요청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검색했다. 며칠 후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 남해일보 1947년 기사에서 김덕수의 본명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름도. 할머니, 찾았어요. 민우는 흥분해서 할머니에게 보고했다. 김덕수 씨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막내가 병으로 죽고 나서 장남과 차남이 부산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그래, 부산시청에 문의해봤더니 김덕수의 장남 김봉술 씨의 호적이 있대요. 1995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살아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럼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사과부터 하겠지. 우리 집안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바다를 향해 며칠 더 조사한 결과 김봉술의 아들 김창호 65세가 아직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우는 김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창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전주에서 온 조민우라고 하는데요. 할아버님과 저희 집안이 옛날에 인연이 있어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인연인데요? 민우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전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할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김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면 될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는 할머니에게 보고했다. 할머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고마워 민우야. 할머니는 며칠 동안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다. 70년 전 일을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 할머니와 민우는 일찍 집을 나섰다. 전주에서 남해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검은 한복에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주 귀걸이도 70년 전 그 진주들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차 멀미 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너무 오랜만에 멀리 나가는 거라.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는데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다. 남해에 도착한 것은 오후 이 시경이었다. 작은 어촌 마을은 한적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민우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김창호의 집을 찾았다. 김창호의 집은 바닷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슬레이트 집이었다. 민우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서 200m 집이었다. 마당에는 그물과 부표들이 널려 있었고 소금기 섞인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민우가 대문을 두드리자 거친 손의 중년 남자가 나왔다. 바다에서 평생 일한 사람 특유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깊게 팬 주름이 인상적이었다. 조민우 씨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할머니 박옥순 씨고요.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70년 후의 만남. 김창호의 집 거실은 소박했다. 낡은 소파와 어구들이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고기잡이 나간 가족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바다 냄새가 집 안 곳곳에 배어 있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김창호의 아내가 보리차를 대접했다. 할머니는 긴장한 듯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김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전주에서 김치 장사를 하는 박옥순이라고 합니다. 댁 할아버님 김덕수 씨와 저희 집안이 70년 전에 인연이 있었어서 할머니는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할아버지 이야기요? 김창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민우가 대신 말했다. 저희가 최근에 집안 유품을 정리하다가 70년 전 일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댁 할아버님과 관련된 김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찍은 거고요. 사진 속의 김덕수는 건장한 어부였다. 어린아이 둘을 양옆에 세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할머니가 수첩을 김창호에게 건네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옛날 글씨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점점 김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특히 진주거래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정말 70년 전 일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김창호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아내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창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대로 내려오던 진주를 팔았는데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그 돈으로도 막내 삼촌을 살릴 수 없었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내 삼촌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열병으로.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창호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어린아이가 홀로 서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막내 삼촌 사진이에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거라고 하셨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그 어린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할머니, 민우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다들 어려웠으니까요.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모두가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대였잖아요. 김창호의 아내가 덧붙였다. 시아버님도 평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시대였다고.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민우는 김창호의 관대함에 놀랐다. 70년 동안 쌓인 원한이나 분노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담담하고 포용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김창호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후회하신 건 맞아요. 그 진주들이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거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할머니가 다시 가방을 열었다. 이번에는 녹슨 쇠상자를 꺼냈다. 이것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검은 진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진주들이었다. 김창호와 그의 아내는 진주들을 보며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속의 진주들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김창호의 아내가 감탄했다. 김창호는 진주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조상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예상치 못한 선택. 그런데 김창호의 다음 말은 할머니와 민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민우가 놀라서 물었다. 김창호는 진주를 내려놓으며 설명했다. 저희 가족은 이미 여기서 뿌리를 내렸어요. 아들도 어업을 이어받았고 손자들도 있고 갑자기 이런 귀한 것들을 받으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 대 것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요. 저희는 이미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김창호의 아내가 거들었다. 그리고 이런 값비싼 것들을 갑자기 가지게 되면 가족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웠다. 진주를 돌려주러 왔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절반만 저희가 가져갈게요.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져가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다 내 것인데. 아니에요. 이미 70년 동안 당신들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김창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을 가리켰다. 이 마을 아이들을 봐주세요. 네? 이 마을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안이 어려워서 도시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업만 이어받게 되죠. 물론 어업도 좋은 일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민우는 김창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와 당신네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이것은 민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단순히 진주를 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장학금을, 네, 이 마을과 전주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김창호의 제안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민우도 김창호의 생각에 동의했다. 과거의 잘못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집 상황은 어떻게 하죠? 빚을 갚아야 하는데. 김창호가 웃었다. 그건 절반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 진주들 가치가 상당할 텐데.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말이에요. 김창호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끼리 협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협력이요? 저희는 싱싱한 해산물이 있고 당신들은 맛있는 김치 기술이 있잖아요. 해산물 김치라든지 새로운 상품을 같이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잖아요. 민우 씨가 기자 출신이니까 마케팅도 잘하실 거고. 그날 저녁 김창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진주의 절반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할머니의 빚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두 가족이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해보자고 했다. 불완전한 해결. 전주로 돌아온 후 할머니와 민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먼저 진주 감정을 받았다. 예상보다 가치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약 5억 원 상당이었다. 절반인 2억 5천만 원으로는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하면 3억 2천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할머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어. 한옥의 뒤쪽 부분과 창고 일부가 매각되었다. 김치를 담그는 공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집의 핵심 부분과 앞마당은 지킬 수 있었다. 민우는 나머지 진주로 약속대로 장학회를 설립했다. 덕수, 정서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김덕수는 어민의 이름이었고 정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민우는 많은 것을 배웠다. 법무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기준을 만드는 일들, 기자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는 여전했다. 당뇨 때문에 발이 자주 저렸고 김치를 담그는 일도 예전만큼 활발하게 할 수 없었다. 김치 사업도 여전히 어려웠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포장과 배송, 마케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어느 추운 12월 오후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것을 도우며 민우가 말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진주를 다 팔지 않고 장학회를 만든 것?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 배추를 버무리던 손에 양념이 묻어 있었다. 후회는 없어. 정말요? 다만? 좀 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힘들어. 민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았다. 7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그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너는 서울에 가야지. 여기서 뭘 하니? 서울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민우야. 할머니가 민우를 바라보았다. 네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민우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서울에서의 실패 이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돈과 성공만을 쫓던 과거의 자신과는 달랐다. 작은 변화들. 새해가 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김창호 씨로부터 첫 해산물이 도착했다. 신선한 새우젓, 멸치젓, 그리고 남해산 미역까지.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보였다. 해산물을 이용한 김치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새우젓 김치, 멸치젓 깍두기, 미역 김치 등등. 민우야, 이거 맛 좀 봐. 할머니가 새로 만든 해물김치를 민우에게 내밀었다. 민우는 한 젓가락 먹어보고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김창호 씨가 보내준 새우젓이 워낙 좋아서 민우는 즉시 이 김치를 온라인에 소개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전통 김치와 신선한 해산물의 만남이라는 스토리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달에 10포기에서 30포기, 50포기로. 하지만 쉽지 않았다. 포장 문제, 배송 문제, 재고 관리 문제. 민우는 매일 새로운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할머니,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도움이 필요해요. 포장이랑 배송을 도와줄 사람.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전통 음식의 온라인 진출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박옥순 할머니 댁 맞나요? 저희는 전주시청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갔다. 일주일 후 포장재 지원과 배송업체 연결,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까지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할머니,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민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장학회의 첫 결실. 3월, 덕수, 정서 장학회의 첫 장학생 선발이 있었다. 남해 지역에서 2명, 전주 지역에서 3명, 총 5명이 선발되었다. 그중 한 명은 김창호의 조카였다.
부산대학교 해양학과에 진학하게 된 18세 소년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김창호가 전화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전주 지역 장학생 중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있었다.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17세 소녀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학금 덕분에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장학증서 전달식이 열린 날, 할머니는 평생 중에 가장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우야,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어떤 기분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분. 민우도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장학회 운영도 쉽지 않았다. 서류 작업, 선발 과정, 사후 관리 등 민우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도 여전히 걱정거리였다. 겨울을 지나면서 당뇨 증상이 더 악화되어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다. 시간의 흐름, 1년이 지났다. 작은 김치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크게 성공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은 채로 할머니는 여전히 당뇨로 고생했지만 예전보다는 활기를 되찾았다. 새로운 김치 연구에 몰두하고 장학생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민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전주에 정착했다.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면서 할머니의 사업을 도왔다. 수입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훨씬 컸다. 어느 봄날 오후, 할머니와 민우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췄다. 민우야, 이 배추 좀 봐. 올해는 유독 좋네. 정말 싱싱해 보여요. 김창호 아저씨가 추천해준 농장이라더니 역시 다르네요. 이제는 남해와 전주 사이에 정기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다. 김창호가 좋은 해산물을 보내주면 할머니가 특제 김치를 만들어 답내로 보내는 시기였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예전보다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다. 행복이라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마음이 편해졌어. 7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랄까. 민우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훨씬 맑아졌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네. 서울에서 쫓기듯 살 때는 몰랐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민우 형. 장학생 중 한 명인 지은이가 찾아왔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19세 소녀였다. 지은아, 어서 와. 무슨 일이야?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대학교 과제 보고서를 꺼냈다. 제목이 지역사회 상생 모델 연구, 덕수, 정서 장학회 사례를 중심으로였다. 우와, 우리 장학회가 대학교 과제가 되었네? 네. 교수님이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하셨어요. 지역 간 협력, 세대 간 화해,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할머니는 보고서를 받아보며 뿌듯해했다. 자신들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지은아, 너 방학 때 뭐 할 거니? 아르바이트 찾고 있어요. 학비 벌어야 해서. 민우가 아이디어를 냈다. 지은아, 우리랑 일해볼래? 온라인 마케팅이랑 고객 관리 도와주면 어떨까? 정말요? 응. 사회복지학 전공이니까 고객 상담도 잘할 것 같고 젊은 감각으로 마케팅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작은 김치 가게는 3대가 함께 일하는 곳이 되었다. 할머니는 김치 제조와 품질 관리, 민우는 유통과 사업 관리, 지은이는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다. 협동조합의 시작. 여름이 되자 김창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희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협동조합? 네. 대기업들이 우리 해산물을 독점하려고 해서 작은 업체들끼리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다. 개인적 협력을 넘어서 지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가을의 남해
전주 상생협동조합이 출범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회의 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가격은 어떻게 정할 거냐? 물량 배분은?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중재 역할을 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면 뭐가 달라집니까? 조금씩 양보하며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협동조합 일로 할머니가 과로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혈당 조절에 실패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할머니, 이제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할머니의 업무량을 줄이고 할머니는 김치 제조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겨울의 성찰, 두 번째 겨울이 왔다. 할머니와 민우는 작은 부엌에서 올해의 김장을 준비했다. 민우야, 네가 서울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니? 모든 게 달라요. 서울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충분함을 느껴요. 어떻게? 할머니와 함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민우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진주를 다 팔아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후회 없어. 진주를 다 팔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처럼 떳떳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도 힘들잖아요. 민우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한 일들, 장학회,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할머니가 옳았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 모두 맞는 말이었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필로그, 김치의 무게. 3년 후, 작은 김치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크게 성공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은 채로 할머니는 78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손자며느리 같은 지은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다. 민우는 이제 32세가 되어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도시의 화려함은 없지만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장학회는 이제 3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장학생 몇 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협동조합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큰 성공은 아니지만 작은 업체들이 대기업의 독점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어느 가을 오후, 할머니와 민우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야, 우리가 한 일들 잘한 일이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았잖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할머니,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인생에서? 글쎄,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할머니는 김치를 버무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실하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민우 오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김창호 아저씨, 손자가 서울대 해양학과에 합격했대요. 장학금 덕분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그 아이가? 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이 농림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대요. 민우도 기뻐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성과와 인정은 기뻤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할머니가 양심의 평화를 찾은 것, 자신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 두 지역 사람들이 서로 돕게 된 것.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말했다. 민우야,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한번 보자. 두 사람은 거실로 가서 벽에 걸린 증조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70년 전 진주를 숨겨둔 그 사진이었다. 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마 고마워할 거야. 자신의 잘못을 후손들이 바로잡아줘서.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을 두 사람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과거와 현재, 잘못과 바로잡음, 개인과 공동체, 생존과 양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부엌에서는 여전히 김치 냄새가 흘러나왔다. 시고 매운 그 냄새는 삶의 맛과 닮아 있었다.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맵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맛. 할머니와 민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웃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의 냄새를. 그리고 김치는 여전히 시고 매웠다. 삶처럼